자, 자녀를 위해서 3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세금만 18억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조선일보 기사 한번 인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수남 세무사님이 이제 양도세의 대가시잖아요. 근데 양도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 양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그냥 쓱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 한 줄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마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핵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 조선일보 머니라는 그 은퇴스쿨에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기사 출처를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고 이해운 기자님이 12월 30날 올리신 거네요. 좀 제가 인용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대 A씨가 노후에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일부는 증여하고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30억짜리 그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8억 정도 나온대요. 세금이 8억 정도 나온다. 그럼 이제 취득가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아마 비과세가 아닌 걸로 가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억 내가 세금 내고 22억 정도 남으니까 그 중에 20억 정도는 자녀 2명한테 사전 증여하고 그러면은 2명이니까 각각 10억씩 그러면은 1인당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세금 내고 나면 한 7억 정도 남을 거고 그리고 본인은 2억 정도 남겨놔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증여에 대해서 5억 원의 세금을 일단 둘 더해서입니다. 그런데 A씨가 몇 년 뒤에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하면 증여하고 10년 안에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세로 다 합산돼가지고 5억 원이 추가 과세된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0억짜리 아파트를 노년에 잘못 팔았다가 세금만 총 18억 정도 나와버린다는 거죠. 저게 아마 부동산이었으면 좀 나을 거예요. 현금 증여해서 그래요. 이게 부동산을 했다면은 문제가 좀 덜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뭐 2030년에 상속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10년 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합산과세가 되긴 하지만 그 가액이 2030년이 아니라 2025년도 가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어쨌든 이분은 아파트를 그냥 팔아서 양도세를 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를 냈죠. 그리고 상속 개시가 돼버리니까 상속세 또 냈죠. 그래서 이제 총 30억짜리 집 팔았다가 세금만 18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뜯기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안수남 세무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령자들은 노후에 함부로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피상속인이. 근데 사람이 언제 돌아가시고 그럴 줄 누가 압니까? 뭐 대략 좀 예측은 하겠지만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예측이 된다면 함부로 집을 파는 건 아니다. 그냥 부동산 자체를 넘겨주는 게 좋다. 그냥 이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한두 달 차이로 몇 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팁들이 두두두두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종부세입니다. 자, 올해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54만 명이다. 작년보다 무려 8만 명이 늘었는데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3주택차부터는 중과하기 때문에 일부를 처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때 처분은 제3자한테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이 A가 있는데 100% 내가 가지고 있다. B에 대해서는 50% 가지고 있다. C에 대해서도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주택수 3개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3주택이잖아요. 여기에 그 A, B, C 지분을 다 더해가지고 공시가격이 그리고 이제 그 공제금액 빼고 공정시장 가격별 해가지고 종부세 과표가 12억이 넘는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요. 그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3주택이 지분을 다 더했을 때 시세가 대략 한 4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대략입니다. 대략.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4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부세 중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40억을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를 팔거나 하나를 증여했다. 그러면은 나는 중과 안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를 없애버렸어. 그럼 난 중과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래도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를 더 없애버리세요. 그럼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만약에 단독명이다.
그래버리면은 내가 종부세, 추가세 공제 80%까지 됩니다. 다시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좀 버틸 수 있어요. 물론 5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만 60세 이상 넘어야 돼요. 종부세는 기억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3주택 넘는다? 과표 12억 넘는다? 그러면 준 거예요. 일단 그것도 피해야 돼. 자, 일단 피해는데도 많아. 그러면 내가 두 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고가주택이고 하나가 저가주택이다. 그럼 저가주택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난 고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미팅하신 분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원베일리였어. 그리고 얘가 서울에 있는 거였어.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원베일리를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본인도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중급지 되는 거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1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특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줄어요.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줄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팁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표 12억 이하로 머물면 2주택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데 과표가 12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심각해진다. 이게 대략 시세 한 40억 정도가 된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빼내셔야 된다. 증여세가 없다. 물론 증여취득세는 나오죠. 그리고 그 증여취득세가 지금 짜증나게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2%가 나와버리겠지.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 중에 능력 있는 자녀한테 매매로 넘기는 게 좋다. 저는 매매도 좋은데 그냥 증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로 하면 지금 대부분 또 토지잖아. 그러니까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전 차라리 여기서는 저랑 생각이 좀 다른데 세금을 그냥 차라리 내더라도 난 증여로 간다. 그리고 대신 증여를 받고 세를 준다. 토지라도 증여받고 세 주는 건 돼요. 그러면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거주 하자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시기.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시기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보시면 되는데 등기 접수 일자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 잘못해가지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왜 그러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요즘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내가 종전주택 A가 있고 B를 내가 취득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걸 3년 안에 이걸 판다고? 그럼 요거 취득하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니까 여기에는 대출 같은 거 회수되고 그러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종전주택 그냥 매도해가지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효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거보행 학과 특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아시죠? 부모 세대 1주택, 자녀 세대 1주택인데 둘이 합가해가지고 하면은 10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주택 플러스 주택입니다. 주택 플러스 입주권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지금 주제가 다 달라 지금. 자, 상속주택 특례도 많은 사람이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특례를 주는 게 선순위 상속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은 1980년대 집을 상속받았고 차남이 1990년대 집을 상속받았다면 장남만 특례가 주어지고 차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뭐 공동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주택이 여러 개라든지 그러면 꼭 사전에 좀 확인하시고 세무사님하고 좀 검증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뭐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도 마찬가지다. 만약 다가구 주택 중에 한 채에 본인이 살고 있다면 전체를 임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택이 거주로 들어가서 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가 중요한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허위로 전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 예를 들어서 가짜로 허위로 아내하고 자녀는 은평구에다 두고 본인은 강남에 됐다. 완전 강남, 강북 이렇게 대치가 돼 있잖아. 이걸 본 세무공무원이 가만히 있겠냐. 관리비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조회해도 실제로 어디 사는지가 다 나온다. 그리고 2년 거주가 안 된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안타깝지만 26년 12월 31일까지고 아마 이게 연장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생임대주택은 무조건 5%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5%를 하기 전에 직전 임대차라는 게 있어야 돼.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직전 임대차는 반드시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차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끼고 산 물건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새 끼고 사고 그 다음에 5% 하니까 상생 안 되는 거지. 겨우 직전 임대차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상속세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왜 이런 거는 OECD하고 비교를 안 하나요? 꼭 필요한 것만 OECD하고 비교를 해. 그렇죠? 굉장히 나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순남 세무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속세 공제를 8억 원으로 늘려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지 않았다. 공약을 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공약을 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때 그냥 후보 때 선거운동할 때 다음 날에도 가서 바로 하자, 국회에서 하자 했을 때 그냥 해버리지 좀. 국민의힘 뭐 한 거야 도대체. 같이 그냥 해버리지 그냥. 자, 이어서 안 대표는 세법은 자주 바뀌고 국세 인정이 점점 타이트해지니까 2년 전 블로그 글 같은 거 보고 하는 거 안 됐다. 제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5년부터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벌써 이제 10년 넘어가는데 오 가끔 무서워요. 막 그 옛날 걸 막 보시고 막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좀 세금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딜레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의사결정하실 때는 꼭 최신 세법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세무사님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해라. 상담을 해라.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좀 뭐라 해야 될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순남 세무사님이 이제 세무법인 다솔 거기 계시고 거기에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거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1도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나온다. 한번 좀 나오니까 함께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를 하고 내 거에 접목을 시킨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세무사님하고 검증을 좀 받으시고 특히 뭐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 대피가세 특례라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 2명 안순남 세무사님 항상 3명 이상 상담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세무사님 3명하고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각각 상담료가 나가겠죠.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한테 이제 신고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뭐 여러 명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고대행을 맡기면 어떤 효과가 좋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 이름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책임지고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세무사님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고대행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근데 상담료가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은 상담 30만 원 내고 받고 신고대행 1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상담료 보통 빼드려요. 미안해요, 세무사님.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죠? 결과적으로는 나는 신고대행 맡기면서 상담은 좀 무료로 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훨씬 안전하고 훨씬 돈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교육만 하는 사람이고 그냥 앞에 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사람이니까 저랑 같이 이제 계속해서 1년 365일 공부하실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더보기에 연애원 제도가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